자, 여러분 이제 들어가 봅시다. 네. 계속 마이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에 뒤를 이어서 이제 문화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번 시간에 한꺼번에 확 끝내버리고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볼 내용은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과 태도를 공부를 할 거예요.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이거는 문화를 연구할 때 연구자로서 문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느냐,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겠느냐 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연구자의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는 우리가 다른 사회의 문화를 이해할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의 관점에서 어떤 태도로 이 문화를 바라봐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부터 한번 살펴보면, 일단 문화를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문화를 제대로 연구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비교를 해야 된다. 비교론적 관점입니다. 이제 비교론적 관점을 가지고 이 문화를 바라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핵심이 비교죠. 비교를 해라. 다양한 문화를 비교를 하는데, 이 비교하면은 당연하겠지만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의 문화를 비교해 보다 보면은 공통점도 보이고 차이점도 보이잖아요.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을 연구하면서 우리 문화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죠? 문화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여기서 발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한중일 전부 다 젓가락이라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네. 근데 젓가락의 길이나 젓가락의 재질이 그 사회마다 다르네. 이런 보편성과 특수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교를 통해서. 그럼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자기 문화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설명을 돕기 위해서 제 자랑을 좀 해보자면, 저는 수학을 진짜 잘합니다, 여러분. 진짜 겁나 잘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아무런 증거를 내밀지 않고 그냥 나 수학 잘해요 이러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 수학 잘해. 근데 어떠한 증거도 내밀지 않아요. 그럼 저 새끼 또 구라치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치? 그치? 그러니까 그 누구하고도 내가 수학을 잘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한번 해봐서 그래야지. 그죠? 잠깐. 자, 내가 수학을 잘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조금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못해도 우리 용태쌤이랑 막 비교를 해서 내가 용태쌤보다 수학 점수가 더 높아. 이러면, 진짜 수학 잘하네? 객관적으로 잘하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냥 혼자서, 나 그냥 수학 잘해. 그 증거는 뭐야? 그런 건 없는데? 이러면은 신뢰가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한번 해보고, 그 수학 점수를 다른 수학 선생님들과의 수학 점수를 비교를 해보고, 내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그걸 딱 보여줘야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 수학 잘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수학쌤들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사실은 나 수학을 잘 못하는 거였네,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봐야 객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이따가 볼게요. 영상인데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총체론적 관점. 총체론적 관점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문화의 전체성 이야기를 했었죠. 문화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전체로서의 하나로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총체론적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전체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관점 속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게 또 무슨 말이냐 한번 살펴보면, 이 조장이라는 풍습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봤나요 혹시? 조장이라는 풍습이 있는데 티베트 고원에서 하는 장례 풍습이에요. 이제. 자, 여러분 한자 공부하니까 이거 뭔지 알겠죠? 뭐예요 이거? 새를 이용한 장례예요. 새를 이용한 장례. 그럼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들판에 이제 시체를 이렇게 그러니까 널브러 놓지 않고 들판에 이렇게 놓고, 이제 새가
쪼아먹어서 날아가도록 하는 이런 장례 풍습이에요. 이것만 그냥 봤을 때는 어때요? 그냥 조장이란 이것만 봤을 때는 어때? 약간 뭔가 잔인한 것 같고 좀 약간 뭔가 구역질이 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거 하나만 단편적으로 보면은 그러잖아? 근데 이 조장이라는 풍습이 생긴 그 전체적인 관련성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총체론적 관점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더니 이 조장이란 풍습이 생긴 이유를 봤더니 일단 자연환경에 영향이 있었네. 그럼 자연환경이 어떻기 때문에 그랬냐? 여기가 상당히 엄청 추운 지역입니다. 너무 춥다 보니까 땅이 잘 안 파져요. 땅이 얼어가지고. 근데 땅을 파서 묻더라도 이 너무 춥다 보니까 시체가 썩지를 않네. 그러니까 이게 시체가 썩지 않으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나중에 그 전염병의 그 근원이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환경이 그러니까. 일단 매장이 안 되네. 그리고 또 이제 여기가 척박한 땅이다 보니까 나무도 잘 안 자라요. 그러니까 화장도 못 하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조장이라는 걸 택하게 된 거죠. 또 자연환경은 또 그런데 인문환경적인 이유도 있어요. 인문환경적으로 이 티베트 불교가 여기에 주된 종교거든요. 티베트 사람들은 이 새가 시체를 뜯어먹고 날아가면 그 사람의 영혼과 함께 새가 훨훨 날아다닌다라는 생각을 한대요. 그렇구나. 이런 전체와의 관련성을 보니까 이제 이 조장이라는 풍습이 이해가 되죠. 자연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었을 것이고 인문환경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전차의 관련성 속에서 보니까 이제 그 문화가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제는 그 저번 시간에 배웠던 문화의 총체성이 그 전제가 되겠죠. 문화라는 것은 전체로서의 하나로서의 전체를 이루고 있다. 문화의 각 구성 요소는 이런 식으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상대론적 관점이에요. 약간 이제 이 세 개의 관점을 모두 다 구분을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이 상대론적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약간 비교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총체적으로 볼 수도 있어야 상대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물론 학술적으로는 이걸 다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문화와 우리 문화를 좀 비교할 줄 알고 문화를 총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그 사회 입장에서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회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상대론적 관점은 그 연구 대상 내부자의 입장에서 한번 문화를 이해를 해보는 거죠. 문화를 연구해보는 거지. 우리가 1단원에서도 상대론적 관점 이야기를 했었어요. 상대론적 관점. 상대론적 관점은 나도 아니고 제3자도 아니고 너의 입장에서 연구하는 거라 그랬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론적 관점은 너의 입장에서 그 사회 문화 내부자의 입장에서 한번 파악을 해보는 거죠. 이게 상대론적 관점이다 라는 거. 그래서 셋을 완벽히 구분을 해주긴 해야 돼요. 비교론적 관점은 약간 객관적으로 보려는 게 좀 포인트이기 때문에 객관적 관점이랑 상대론적 관점은 다른 거잖아요. 그죠? 우리 저번에 1단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객관적 태도와 상대론적 태도는 완전히 다른 태도예요. 그러니까 일단 학술적으로는 비교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제는 이런 게 전제죠. 모든 사회의 모든 문화는 그 나름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장처럼. 얘도 그 나름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 근데 이제 이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보긴 할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나름의 가치가 있는데 그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자, 상대론적 관점은 뒤에서 한 번 더 볼 겁니다. 네. 이 정도 간단하게 보고. 자, 두 번째. 이제 그럼 일반인들은 문화를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는 크게 보면 둘로 쪼개져 있어요. 문화 절대주의와 문화 상대주의로 쪼개집니다. 해서 문화 절대주의부터 한번 볼게요. 자, 문화 절대주의는 이름에서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문화를 이해하는, 문화를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 있다. 그래서 그 절대적 기준을 바탕으로 문화의 우열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우월한 문화와 열등한 문화를 평가해야 된다.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자,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문화를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아마 안 써 있을 거예요, 학습지에. 이거 직접 한번 써보시죠. 문화를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제. 내가 이제 계속 학습지 검수를 이렇게 하는데 뭐 내가 편집하다가 빠진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지금. 문화를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 있다. 그리고 그 절대적 기준을 바탕으로 문화의 우열을 평가하려는 태도가 문화 절대주의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 문화 절대주의의 전제는 이렇습니다. 이제 문화의 차이는 발전 단계의 차이다.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잖아요. 뭐 모든 사회 문화가 다른데 그 문화가 다른 이유는 발전 단계의 차이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가 우리나라 문화랑 다른 이유는 뭔가 환경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쟤네가 그냥 미개해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쟤네도 이제 발전하면 우리랑 똑같아질 거야. 지금 차이가 나는 건 그냥 쟤네가 미개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보는 게 문화 절대주의입니다. 절대적 기준을 바탕으로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쟤는 우월해, 열등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 좁은 의미의 우리가 문화를 좁은 의미로 사용하는 게 그래서 여기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좁은 의미로 사용하는 게 약간 특별한 의미를 지닌 생활 양식들을 좁은 의미로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연결이 되는 거지. 우열을 평가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쨌든 이 문화 절대주의를 볼 건데 이 문화 절대주의는 크게 둘로 쪼개집니다. 첫 번째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가 있는데 자, 일단 문화 절대주의의 핵심이 문화를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 있고 그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우열을 평가한다 그랬어요. 근데 자문화 중심주의는 그 절대적 기준이 자기 문화인 거예요.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나라를 폄하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는 최고야. 근데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니까 쟤네 너무 미개하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게 자문화 중심주의. 자, 이제 문화 사대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 절대적 기준이 다른 나라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라 문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문화는 너무 우월한데 우리나라는 왜 이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배운 내용이 통합사회에서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통합사회 때 했어요. 그래서 이해가 좀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자문화 중심주의는 장점이 뭐냐면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있겠죠. 자기 문화 최고라고 하니까 당연히 자부심이 있겠지. 그러면은 장점이 뭐냐면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들도 그런 유튜브들 있잖아요. 국뽕 유튜브들 이제 미국이 놀라고 일본이 부러워하고 뭐 중국이 시기들 좋아하는 뭐 한국에 뭐 이러면은 이제 막 국뽕 막 가득 찬 사람들 막 들어가서 역시 한국 막 이러면서 막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요. 분명히 이건 장점이긴 합니다. 전통 문화 계승과 보존에 유리하고 근데 단점이 있죠. 단점은 너무 자기 것만 고집하다 보면은 자기 것에 갇혀버릴 수가 있어요. 자기 것만을 고수할 수가 있어. 그걸 국수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선진적인 문물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너무 자기 것만 고수하다 보면은 고립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발전을 못하는 거지. 다른 나라와 교류도 좀 하고 이래야 발전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질 못한다라는 거죠. 국수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거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나라한테 막 자꾸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예요. 아, 우리 문화가 최고야. 우리 문화 써. 뭐 너희 그 미개한 거 왜 쓰는 거야? 우리 거 써. 이런 식으로. 이게 문화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식민지를 만들려고 하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 약간 그 상대 국가 입장에서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잖아요. 너희 문화 미개 우리 거 써. 이러니까. 그래서 다른 문화와 갈등이 벌어질 수가 있다. 라는 단점이 있는 거죠. 자, 문화 사대주의는 장점 이게 명확합니다. 선진 문물을 수용하기가 너무 좋죠. 그래서 다문화 발전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수용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이 상실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이 상실될 수가 있다. 자,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과서적으로는 문화 절대주의적 태도는 좋지 못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양해야 되는 태도이고 교과서에서 지향하는 태도는 바로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아까 문화 절대주의는 문화를 평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를 평가를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를 무슨 평가를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 절대주의와 핵심적으로 다른 건 문화의 우열을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은 없다라는 거예요.
문화를 평가하는 기준이 어디가 있냐 이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린 문화를 이해해야 하는데,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맥락을 고려해야 돼요. 자, 그 티베트 고원에서 이 조장이란 풍습이 있는 그 맥락을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러고 나서 그걸 이해하게 되면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와 고유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걸 존중하면서 그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는 평가할 게 아니라 그 나름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그죠? 뭔 말인지는 알겠죠? 문화 상대주의.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문화 상대주의의 전제가 바로 이거예요. 문화가 다른 것은 쟤네가 미개해서 그런 게 아니라 환경이 다르니까 그런 거지. 문화라는 건 환경에 대한 적응에 따라서 나온 생활 방식인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미개하다, 뭐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는 그냥 환경에 대한 적응일 뿐이다. 그러니까 열대기후 사람들은 그러니까 옷을 벗고 다니는 거예요. 그지? 그거를 뭐 미개하다 할 수 있겠느냐. 그 환경에 적응한 건데, 이게. 거기서 양복 입고 다니면 오히려 땀띠 나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게 더 미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문화 상대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문화를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문화 상대주의랑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이제. 그지?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 건 이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생활 양식을 문화라고 일컬으니까,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얘랑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이제 그러면은 이런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의 순기능은 당연하겠지만 문화적 다양성 보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이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근데 문화 상대주의의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너무 극단으로 가면 또 문제예요. 극단적으로 문화 상대주의를 가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슬람에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슬람 쿠란에 명예살인이라는 문화 풍습이 있었습니다. 명예살인 혹시 들어봤나요? 명예살인이라는 풍습이 있는데 이슬람교 여성이 어디에 시집을 갑니다. 근데 이혼을 당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그 여성의 오빠나 남동생이 우리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하면서 명예로운 살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풍습이 있었어. 그치만 여러분 우리 아까 봤었잖아요. 문화의 우열을 평가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명예살인도 하나의 문화니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해해야지, 그죠? 이해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몇 명 끄덕거린 것 같은데. 끄덕거리면 안 돼요. 자, 그 왜 그러냐면, 아무리 문화가 다름을 인정을 해주긴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인간이라면 지켜줘야 될 최소한의 존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최소한 지켜줘야 될 인류의 보편적 가치.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줘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생명을 존중한다거나, 자유를 지켜준다거나, 어떤 신체에 대한 자유, 이런 것들을 보장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최소한. 그런 걸 우리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중시되는 이런 인류의 보편적인 윤리들, 이런 것들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걸 다 이해를 해줘버리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은 그런 인간의 생명 같은 것도 훼손하는 문화까지도 이해를 해줄 수가 있다. 근데 그거는 문제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이제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 하겠습니다. 네. 근데 뭐 시간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 한번 볼 건데, 자, 일단은 주류 문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류 문화. 주류 문화라는 것은 딱 들어봐도 알겠지만 주된 문화라는 거예요. 그 한 사회의 대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주된 문화를 우리가 주류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성원 대다수가 전반적으로 공유하는 그 주된 문화, 지배적인 문화를 주류 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한국 사회를 기준으로 하면은 김치 문화가 대표적이죠. 여기서 김치 안 먹는 사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먹죠. 대다수가 먹잖아 이제. 있을 수도 있겠지만 누가 있나 보네 여기 지금. 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구성원 대다수가 전반적으로 공유하기 때문에 김치 문화는 우리 한국의 주류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의 주류 문화지. 그러면 이 주류 문화의 특징은 이렇죠. 그 집단 구성원 전체에게 소속감과 일체감을 느끼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먹어. 그러니까 김치를 먹으면서 이제, 우린 역시 한국인이야. 김치 없으면 못 살아. 이러면서 이제 일체감을
아니 뭐 요즘은 뭐 그런 게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이런 소속감과 일체감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느낄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주류 문화를 배웠고 뭐 누가 이제 진짜 김치를 싫어하나 봐요. 그치? 자, 그리고 이제 하위 문화가 있습니다. 하위 문화. 자, 방금 전에 주류 문화는 그 구성원 대다수가 공유하는 문화였다면 하위 문화는 일부만 공유하는 문화예요, 이제. 일부 사람들이 공유하는 문화, 이제. 자, 한국 사회의 김치 문화는 주류 문화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갓김치 드셔보셨나요, 혹시? 갓김치는 사실 우리한테 너무 주된 문화죠. 근데 이제 경상도나 서울이나 이런 데 가면은 갓김치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전라도 김치거든, 이제. 여수에서 시작된 그런 김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갓김치는 하나의 전라도만의 어떤 하위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지? 그지? 이런 것들이 하위 문화다. 일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문화를 하위 문화라고 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갓김치 같은 경우에는 하위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전라도 사람들만 이렇게 먹으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자, 그러면 이 특징을 한번 읽어보시고 순기능을 보면은 얘는 소속감과 정체감을 얘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특정 집단 구성원에게 소속감과 정체감을 부여하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사투리도 어떻게 보면 하위 문화죠. 전라도에 사투리가 있고, 경상도에 사투리가 있고, 뭐 강원도에 사투리가 있고, 이런 다양한 사투리들이 있는데, 이 사투리 쓰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묘한 동질감을 느껴요, 여러분. 그치?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투리, 너 전라도 사투리 쓰네? 아, 역시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집단 구성원들끼리는 서로 소속감과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런 특징이 또 있죠. 문화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제공해 줍니다. 하위 문화는.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가 배추김치밖에 없으면은 얼마나 단조로워요. 나도 김치가 배추김치밖에 없으면 너 좀 맛이 별로일 것 같아. 근데 이제 전라도만의 어떤 갓김치도 있고, 뭐 경상도 뭐 이런 쪽에 뭐 다양한 김치가 있죠. 뭐 부추김치도 있고, 뭐 별의별 김치가 다 있잖아요, 그죠?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김치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김치들이 있다 보면은 그 다양성에 우리가 되게 매료가 되죠, 이제. 문화가 다양해질 수 있게 되는 그 다양성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 하위 문화들이 이제. 그지? 단조로워질 수 있는 문화를 다양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이제. 이 하위 문화들이. 그런 장점들이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하위 문화 간의 차이가 너무 클 때 문제예요, 이제. 이 차이가 너무 크면 하위 문화끼리 갈등을 벌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전라도 문화와 경상도 문화가 그렇죠, 이제. 이 둘의 갈등이 되게 첨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뭐 지금이야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이런 집단 간 대립과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런 게 하나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하위 문화의 종류는 많아요. 많은데, 교과서에서 소개하는 건 이렇게 4가지 정도니까, 뭐 3가지 정도고, 청소년 문화는 사실 세대 문화에 속하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종류가 있다.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 종류 바로 밑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류는 되게 많지만 교과서에서는 이 정도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전라도 문화, 경상도 문화, 이런 지역에 따라서 나타나는 하위 문화들을 지역 문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양한 지역 내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생활 양식과 사고 방식들. 그래서 전라도 사람이 먹는 김치, 전라도 사람이 사용하는 사투리, 이게 경상도랑 다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지역 내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생활 양식을 지역 문화라고 하고, 여러분 세대끼리도 그러죠. 여러분들끼리 공유하는 문화가 있을 거예요. 그치?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40대들끼리 이렇게 공유하는 문화가 있고, 전 아직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50대, 뭐 이제 거의 686이 되어 가는데, 50대인 80년대에 대학을 나온 60년대생들의 문화들, 운동권 문화죠. 결국에는 이제 이 운동권 문화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들끼리 공유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죠. 난 여기에 속하진 않습니다. 난 아직 40대니까 아직 영포티예요, 아직 이제. 자, 여기에 속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 세대마다 공유하는 문화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교직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그래도 좀 빠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씩 막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느조시라는 단어를 내가 처음 들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입고 왔더니, 어떤 애가 나보고 느조시래. 난 이제 족같다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못 알아들은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 세대 문화가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청소년들끼리 공유하는 문화들을 내가 이해를 못 해버린 거지, 이제.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의 하위 문화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제. 자, 그리고 하위 문화의 종류가 지역 문화, 세대 문화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위 문화의 한 종류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는데, 얘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반문화. 반문화는 일단 이런 겁니다. 지배적인 문화, 그러니까 주류 문화에 저항하거나 대립하는 문화예요. 주류 문화를 거부하거나 주류 문화를 저항하고 주류 문화에 대항하는 문화를 반문화라고 하는데, 이게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애들이 주류일 리는 없잖아요.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데 주류 문화에 뭐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문화는 그렇기 때문에 하위 문화의 일종입니다. 자, 하위 문화의 한 유형이에요. 이 표시 한번 해두시고 이제. 반문화는 하위 문화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반문화라는 개념은 하위 문화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문제에서 이 포함 범위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류 문화, 반문화, 하위 문화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아니면 주류 문화,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 이렇게 해놨는지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거에 따라 다르죠, 이제. 왜냐면 반문화가 하위 문화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밑줄 쳐보시고 이제. 반문화에 대한 규정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죠? 제가 학생 때까지만 해도 장발하고 다니면 그거는 반문화였어요. 너 반항하는 거야? 이런 소리 들었다고, 이제. 장발은 지금은 이제 그때는 반문화였는데, 지금은 반문화는 아니죠. 그렇다고 주류 문화도 또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장발을 하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반문화였는데 지금은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 정도가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문화에 대한 규정은 시대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거의 순기능을 보면은 이 반문화가 저항하는 문화잖아요. 주류 문화에 그냥 주류 문화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문화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류 문화를 대체하면서 사회 변동을 가져오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1980년대 학송운동권의 문화들.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반문화였죠. 그때 독재 정권에 맞서는, 독재라고 하는 그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반문화였는데, 지금은 얘네들이 다 정치권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주류 문화가 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밑줄 한번 쳐보시고 이제. 반문화는 일단 주류 사회의 문화에 거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주기도 한다라는 점. 근데 문제는 이게 주류 문화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반문화가 오히려 사회 혼란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주종 문화, 그러니까 그 지배적인 문화, 교통법규라고 하는 지배 문화를 지금 거부하는 거잖아요. 히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간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건데, 자기들만의 약간 힙한 이런 패션을 입고 다니는 이런 미국의 청년들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베트남 전쟁이 있었던 시기거든요. 이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고전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반전 운동이 청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연결되면서 주류 사회에 거부하는 청년들만의 문화, 히피 문화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주류 문화에 거부하는 하나의 반문화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개념을 공부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셋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류 문화, 하위 문화, 반문화를 잘 이렇게 유동적으로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가 필수적인데, 일단 이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는 구분 기준이 상대적이에요. 구분 기준이 상대적이야. 자, 공간 지리적 범위에 따라서도 상대적인데요. 자, 김치 문화를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김치 문화는 우리 한국을 기준으로 하면은 무슨 문화죠? 주류죠. 한국에선 주류 문화예요. 한국 사람 대다수는 김치를 먹어요. 근데 이거를 세계 전체로 한번 봐보세요. 세계 전체로 보면 이게 무슨 문화죠? 이거 하위 문화예요. 아니, 미국 사람들이 다 김치를 먹진 않잖아요. 전 세계 사람이 김치를 좋아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거 세계 전체로 봤을 땐 이건 하위 문화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바라보는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이느냐에 따라서 김치 문화는 주류가 될 수도 있고 하위 문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범위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시문을 볼 때 제시문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치?
제시문 속에서 세계 전체적인 구성 속에서 김치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은 그때는 하위 문화인 것이고, 한국 사회에서 김치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그때는 주류 문화인 것이고, 제시문을 잘 보셔야 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학교 문화를 봤을 때 여러분 구한말 조선,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딱 개항기, 작년에 배웠던 그 개항기식의 학교 문화는 주류였어요? 하위 문화였어요? 그때는 하위 문화였죠. 그때는 뭐 서당에 다니거나 유학교육을 받거나 이게 주된 문화였고, 학교는 정말 지식인층만 다니던 그런 하위 문화였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때? 지금 주류가 되었죠. 그죠? 현대사회는 이제 주류 문화다 라는 점. 뭐 이런 것들은 되게 많아요. 뭐 우리가 아까 말했었던 1980년대 학생 운동권 문화, 그때는 반문화였는데 지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주류 문화가 되기도 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반문화가 아닌 게 되기도 하고, 뭐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가 되기도 하고, 반문화가 주류 문화가 되기도 하고, 다 달라져요 이제. 그런 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이 문화는 반문화니까 끝까지 반문화야, 이런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지? 자, 그리고 하위 문화의 총합은 주류 문화와 시간이 왜 이래? 자, 일단 끝내봅시다. 끝내봐. 자, 하위 문화의 총합은 주류 문화와 같지 않아요. 자, 왜 그런지는 명확하게 바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강원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 다 합치면 표준어가 나오나요? 아니죠. 그 말이에요 이제. 그 하위 문화를 다 합친다고 해도 주류 문화엔 표준어가 나오진 않습니다. 표준어가 주류잖아요, 우리 언어적으로는. 그지? 그렇다는 이야기고, 자, 여기 밑으로 한번 쫙 쳐보시고 이제.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 간에는 공통적인 요소가 존재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명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자, 폭주족, 반문화도 하위 문화라고 했었어요. 폭주족들도 김치는 먹어요. 이제 반문화를 향유하는 애들도 주류 문화를 즐긴다고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왜냐면 그 폭주족들이 저항하는 그 주류 문화는 교통법규라는 그 주류 문화 하나만 거부하는 거지, 나머지 주류 문화까지도 다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 사회 살아가려면 김치 먹어야 되고, 라면 먹어야 되고, 떡볶이 먹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즐겨야 된다고 이제. 어느 사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전라도 사람이라고 해서 갓김치만 먹고 살지는 않잖아요. 배추김치도 먹고 주된 이런 것도 먹잖아. 그러니까 그 공통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건 그런 이야기다 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거 좀 이해가 됐나요? 됐으면 좋겠네요. 급하게 해서 좀 그러긴 한데,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은 좀 쉬도록 할게요. 네.